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정전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유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은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정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 외에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심 공판,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 전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은 이미 일찌감치 끝났는데 굉장히 미뤄져 왔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재판부에서 공범들 심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재판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미루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 5월에 이미 심리가 마무리됐는데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의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5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범들의 2차 추가 구속 기한이 11월 중순께 마무리되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얼마나 지연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재판부가 더 이상 공범들에 대한 판단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럼요. 재판부로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예단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가지고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럼 어제는 조윤선 전 장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무죄라고 반박했는데요.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 첫날에는 선서를 했지만 그 다음 기일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발언 자체가 위증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에 대해서 첫날에 선서를 했으면 그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서 추가 선서를 하지 않아도 유죄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친박계 청산 작업에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당을 결정하는 표대결에서 친박계가 밀리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 봅니다. 김철웅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홍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박 전 대통령 제명 조치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다음 달 초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 9명의 표심은 의견 보류를 제외하면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현재로선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현역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 제명이 이루어지면 친박 청산을 명목으로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겠지만 제명이 실패한다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정치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사실 안철수 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른정당과 통합에 굉장히 의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당 의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로 하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12월 내에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안 대표는 그러나 선거연대, 정책연대를 거론하며 바른정당과 통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정 전 비서관도 아무래도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최후 진술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면서요. 네네. 최후 진술에 보면 네. 자기가 실수했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과했던 점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과했던 점이 절대로 부당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보통 대통령이 지인에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통치행, 네. 그런 어떤 의견 같은 걸 물어보는 일은 충분히 네. 통치행위로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네. 말을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 정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과연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예. 그러한 어떤 그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통일이면 통일에 대한 전문 분야를 예. 그걸 한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이 수건 사업인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예. 그것이 일반 사인에게 과연 질문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레스덴 선언문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거예요. 아무래도 딱딱한 용어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뭔가를 좀 구해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최순실 씨한테 보여줬던 것이지. 실제 고치지도 않았고 고쳤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한 핵심의 요지는 네.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선의로 이렇게 실정법을 네. 위반했다. 다만 내가 의도는 그렇게 선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최후 변론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청와대 소파에서 잠시 새벽에 뜬잠 자고 새벽에 청소 아줌마랑 눈을 뜨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 관리도 많이 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형사재판을 받게 돼서 굉장히 송구하고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좀 억울한 점은 있지만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 좀 선처해달라. 그게 최후 진실의 요지였습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최후 진술에서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운명이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위가 조금 과했지 그게 뭔가 범법 행위라든가 뭔가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근데 정 전 비서관이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제 그 선고를 기다리냐가 5개월 동안 미뤄져서 이제야 결심이 된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더 미뤄지게 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 재판을 조금 네.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재판을 추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 중에 뭐냐면 이 비밀 누설 행위의 직접적인 지시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이고 공범으로 분류될 네.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이 수사 재판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공범의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선고도 비슷한 시점이 일어나야 실체 진실에 맞는 또 적당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밀어놨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네. 함께 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방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속 기한이 네. 11월 19일 날 만료가 그게 됐거든요. 이미 한 번 연장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벌써 1년째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재판을 안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랑 같이 선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위법하거나 부당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먼저 선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선고일이 잡혔네요. 11월 15일. 보통 이제 구형 결심 공판이 있고 나서 한 3주 정도 뒤에 하니까 11월 15일일 것 같은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다음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입니다. 만약에 구형이 된 대로 어떻게 이제 선고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의 그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 지금 거의 대부분은 자백하는 취지거든요. 네. 예. 그런 실정법을 위반한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은 건 양형입니다. 예.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이것만 사실 1심 재판부가 고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부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는 것과 상관없이 정호성 비서관은 비밀 누설을 한 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누설 혐의는 인정이 된다. 그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관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부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네. 태블릿 PC 감정하자. 거기에서 수정한 그 흔적이 안 나왔다. 그거 아직도 최순실 씨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넘겨줬던 사람, 그다음에 태블릿 PC에 있었던 아이디도 정호성 전 비서관의 아이디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승복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이게 같은 공범이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공범들이 똑같이 유죄와 똑같이 무죄가 나야 된다. 아니면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가 예. 나야 되는데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호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밀 누설의 그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는 부분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사실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박 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무상 기밀 누설을 하라고 의도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정호성 재판이 11월 15일 날 유죄가 난다 할지라도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금은 이제 사선 변호인 없지만 국선 변호인이 온다면 그 태블릿 PC가 처음 이러한 국정농단 사건의 스타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폭제로서의 어떤 증거 채택에 대한 어떤 그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계속 주장하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이미 1년을 지금 복역을 했잖아요. 근데 구형이 2년 6개월입니다. 그럼 이미 1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징역 1년이 선고가 되면 1년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석방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선고가 되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보다 형량이 더 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결구금 일수는 산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사보상이 되거나 그 전에 미결구금 일수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집행유예 나오면 그거는 1심 선고의 효력에 의해서 그동안의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된 것은 적법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사실 그 미결구금 일수보다 적게 형량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아. 지금 저희들 11월 15일 날 그 재판을 선고하겠다고 했는 네. 이유는 그 2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걸 선고를 해서 3차 구속 특히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그 정호성 그 전 비서관이 풀려 나와서 지금 다시 그 바깥에서 다시 그 선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선고기를 같이 기다리면서 예. 바깥에 있을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11월 15일 날 선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미결구금 일수를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사 그거보다 적은 그 그간 선고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윤선 장관의 이제 재판 소식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위증 혐의도 무죄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 바로 위증 어떤 것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속칭 그 블랙리스트 청와대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혹시 있는가요? 그러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이제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주장입니까? 일단은 사실 국감에서 증언을 여러 번 섰잖아요. 그쵸. 그중에 처음에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두 번째는 내가 그 형사상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원래 위증죄라는 것은 선서한 증인만 그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시 국감에 출석해서는 그 선서를 하지 않아서 나는 무죄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라고 해서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이런 네.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무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뭐냐면 선서의 효력이 순차적으로 다른 그 증인석에서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그런 비슷한 판례가 있고요. 네. 지금 두 개가 충돌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무죄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네. 조윤선 전 장관이 그러니까 지난해죠. 2016년 9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는 선서를 했고 한 달 뒤에 열렸던 10월 13일 국감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3일 날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조윤선 전 장관 측의 주장인데 하지만 9월 24일의 모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궁색하게 느껴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가 여러 차례 열리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나올 때마다 저 선서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네.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학설도 그러니까 나뉘어지고 판례도 이제 다소간의 어떤 차이점이 보이는 건데 사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정인이 나오면 1회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면 네. 다시 3회 공판기일을 나올 때 반드시 선서를 해요. 그래서 아. 애당초 처음부터 이러한 어떤 그 위정의 어떤 탈피를 할 수 있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예. 지금 저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승엽 그 위원장이 지금의 효력은 다음 차에도 유지가 되고 다음 그렇게. 차에 있어서도 이 효력은 그 전에 27일 했는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선서를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그렇게 유승엽 위원장이 말을 했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절차를 하지 않았는 것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느냐, 네. 그것을 적법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편 당사자 입장, 즉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네. 그것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만 그러한 어떤 정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충분히 조윤선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위법으로 볼 거냐 아니면 위정을 했다고 볼 것이냐 위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냐는 이 속심인 항소심에서 판단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감에서 네.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선서를 합니다. 네.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2차도 나오고 3차도 나와요. 1차에 선서를 했으니까 그때는 위증을 하면 안 되고 2차 때는 선서를 안 했으니까 위증해도 위증해도 처벌받지 돼. 않고 네. 사실은 형식 논리적인 기계적인 어떤 변론일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국민의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변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나는 그 당시에는 선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양형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줄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의 사람으로 불렸었잖아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렇고 안종범 전 수석,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 오늘 결심 공판에서의 최후 진술을 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좀 비교를 해보면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불법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과 나는 선서를 안 했으니까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조윤선 전 장관의 처신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 두 사람을 보면서요. 우선 차이를 당장 많이 내겠죠. 재판부가 반성하는 모습과 반성하지 않은 모습으로 양형을 달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양형의 그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고 충분히 양형에 유리한 상황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이면 실형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형사재판부가 가지는 양형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재판부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담당 판사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들한테는 항상 반성하는 태도,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구속되면 아무래도 방어권이 위축돼서 여러 가지 양형에 중점을 두고 변론할 수밖에 없고 조현순 네. 장관 지금 집행유예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 네. 좀 자신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도 변호인을 어떻게 선임할지 한 명으로 할지 두 명으로 할지 세 명으로 할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됐고 선임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방어권을 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여서 같이 지금 공범받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춰질까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사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위법이 됐건 불법이 됐건 부당이 됐건 무능이 됐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어떤 그 많은 아픔을 겪게끔 만들었던 전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거칠게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참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른정당과 통합에 굉장히 의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당 의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로 하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12월 내에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안 대표는 그러나 선거연대, 정책연대를 거론하며 바른정당과 통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검찰이 정우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정 전 비서관도 아무래도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최후 진술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면서요. 네네. 최후 진술에 보면 네. 자기가 실수했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과했던 점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과했던 점이 절대로 부당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보통 대통령이 지인에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통치 의견 같은 거요? 네. 그런 어떤 의견 같은 걸 물어보는 일은 충분히 네. 통치행위로서 가능한 일이다.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정전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유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은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정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 외에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심 공판,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 전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은 이미 일찌감치 끝났는데 굉장히 미뤄져 왔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재판부에서 공범들 심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재판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미루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 5월에 이미 심리가 마무리됐는데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의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5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범들의 2차 추가 구속 기한이 11월 중순께 마무리되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얼마나 지연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재판부가 더 이상 공범들에 대한 판단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럼요. 재판부로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예단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가지고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럼 어제는 조윤선 전 장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무죄라고 반박했는데요.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 첫날에는 선서를 했지만 그 다음 기일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발언 자체가 위증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에 대해서 첫날에 선서를 했으면 그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서 추가 선서를 하지 않아도 유죄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친박계 청산 작업에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당을 결정하는 표대결에서 친박계가 밀리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 봅니다. 김철웅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홍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박 전 대통령 제명 조치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다음 달 초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 9명의 표심은 의견 보류를 제외하면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현재로선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현역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 제명이 이루어지면 친박 청산을 명목으로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겠지만 제명이 실패한다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정치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사실 안철수 대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 정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과연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그러한 어떤 그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통일이면 통일에 대한 전문 분야를 그걸 한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이 수건 사업인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일반 사인에게 과연 질문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덴 선언문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거예요. 아무래도 딱딱한 용어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뭔가를 좀 구해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최순실 씨한테 보여줬던 것이지 실제 고치지도 않았고 고쳤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한 핵심의 요지는 네.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선의로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했다. 다만 내가 의도